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늘 사이가 좋았던 부모님을 보고 자랐던 터라 전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모님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셨거든요. 언제나 다정한 아빠, 그리고 내조자라는 엄마,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신 아빠는 의식을 잃고 15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가 고등학생 때여서 얼마나 충격적이던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바로 잃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모든 게 부질없다고 느끼던 때였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의욕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쯤에 저희 엄마는 강하게 저를 몰아붙이셨고 엄마 덕분에 정신 차리고 남은 입시를 마칠 수 있었어요.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엄마 이제 정말 너 하나만 보고 살 거야. 그러니까 너도 엄마 기대에 부응해줘. 아직도 안 믿겨. 아빠가 없다는 게. 엄만 괜찮아? 난 뭘 하던 아빠 생각에 뭐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어쩜 그래? 아빠가 그걸 원할 것 같아? 입시 마치고 생각하자. 엄마 정말 슬픈 거 억지로 참고 이제는 너 하나만 생각할 거니까. 나도 엄마 슬프지 않게 노력할게. 우리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보자. 이제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잖아, 엄마. 다행히 아빠가 살아생전 남겨둔 유산과 보험금 덕분에 저희 모녀는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고요. 그렇게 엄마와 의기투합하며 서로 다독이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을 무렵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능력이 뛰어난 남자는 아니었으나 다정하고 자상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 생각도 나면서 자상하기까지 하니 더할 나위 없이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솔직히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의 집 배경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았고 마냥 사랑만을 택했어요. 어렸을 때 아비 잃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니가?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행복하게만 살아가자. 그렇게 다독여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사실 아직도 생각하면 울컥울컥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현수 씨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항상 힘들 때면 늘 위로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오히려 웃는 날이 더 많아져서 행복하답니다. 내가 우리 애들 홀로 키워봐서 알잖아. 어머님도 홀몸으로 진짜 대단한 일 하신 거야. 멘탈 붙잡기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래도 현수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니 정말 보기 좋구나. 우리 현수가 너 만난 것도 엄청난 큰 축복이지 뭐니. 저의 아픔을 알아주는 신랑이 있는 것도 좋았지만 시어머니 또한 남편 어렸을 적 아버님을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라 그런지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셨어요. 그렇게 정말 나에게 잘 맞는 짝꿍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비 실속이 돈 사고를 치게 된 걸 알았어요. 코인과 주식에 돈을 몰빵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도 모자라 어머님 집에 조금 모아놓은 돈까지 홀랑 다 날려먹은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자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어요. 우리 가족 잘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지.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맨날 돈돈돈 하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뭐야? 그럼 잘했다는 거야? 아니 알아보지도 않고 어떡할 거야 이거? 집이며 돈이며 아유 그 쥐꼴 한순간이네 정말. 현수 있잖아요. 그래도 착실하게 회사 생활하는 현수 있으니까 돈 융통 좀 되는지 알아보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투자 없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도 참 인생 한 방이라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아주 멋지게 갚아줄 테니까. 아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진짜. 젊어서 네 아빠도 그렇게 돈 사고를 쳐서 날 힘들게 하더니 네가 꼭 닮았어 아주. 남편네 집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차마 옆에서 보고만 있기가 힘들었어요. 어차피 난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안 좋아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애초에 돈으로는 절대 엮이지 말라고 하였고 한 번이 쉽지 한 번 도와주면 두 번, 세 번 다 돈 얘기만 하게 되어 있다며 저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때는 참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자랑 돈으로 엮이는 거 아니야. 아무리 결혼할 거라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돈이 오가면 되겠니? 그건 진짜 아니다. 그래도 옆에서 보고만 있기 힘들어서 어머님도 그렇고 현수 씨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렇지. 위로는 해줄 수 있는데 여하튼 난 반대야. 이게 한 번이 무섭지 두 번, 세 번이 되는 건 정말 쉽다니까. 네가 잘하겠지. 지인이 말렸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가족이 더 소중했어요. 아직 가족이 된 건 아니지만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도 할 거고 어차피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남편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오히려 더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쟤 때문에 제명에 못 산다.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생각도 짧고 철이 없어. 아유 속상해. 아 엄마, 일단 돈은 내가 알아볼 테니까 좀만 기다리셔요. 이 집 그래도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재산인데. 어쩜 형이라는 게 지 동생보다도 못났는지. 내가 진짜 미치겠다 아주. 너랑 시내 보기가 아주 나쁘끄러워 미치겠어. 전 괜찮아요 어머님. 뭐 어머님 잘못도 아닌걸요. 일단 현수 씨가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어머님도 맘 좀 놓고 계세요. 시내 보기 부끄럽지.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진짜 형이 아니라 원수야 원수. 일단 집부터 막아야 하는데. 신혜야, 그래서 말인데, 아휴, 아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먼저 꺼내겠니? 아니야, 됐어. 내가 무슨 생각을, 에휴.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부탁을 하시고 싶어 했지만,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말을 하다 마시고 꾸역꾸역 삼키셨고, 남편이 이런저런 백방으로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벌이가 넉넉치 않았던 남편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줄리 만무했어요. 옆에서 보기가 참 딱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전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돈거래를 하게 되었어요. 집 자체가 여유가 있었던지라 남편에게 여윳돈을 꺼주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저를 뜯어 말렸는지 그 후에 알게 되었고 한번 이렇게 돈거래를 남편과 하게 되니 저에게 돈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에게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차용증과 각서를 다 쓰며 돈을 꺼주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정 힘들면 내가 돈 좀 꺼줄까? 계속 아르바이트랑 일했던 돈도 있고 그리고 적금도 이번에 만기라서 어떻게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당장 급한 건 막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곧 결혼도 하는데 이런 모습 보고 있는 게 불편해서 그래. 어머님도 그렇고. 정말? 아, 나야 고맙지. 아마 엄마도 엄청 기뻐하실 거야.
지금 엄마가 거의 밥도 못 드시고 울기만 하시거든. 사실 엄마가 너한테 부탁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입이 안 떨어져서. 근데 네가 이렇게 먼저 생각해주니까 이제서야 가족이란 생각이 들고 안심도 되고 너무 고맙다 정말. 내가 미래 와이프와는 진짜 잘 얻었지 뭐야. 사랑해 신혜야. 그러니까 나도 어머님이랑 자기 보고 있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이 돈이면 조금은 숨 좀 트이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 네가 힘이 되네. 엄마가 한 말이 맞았어. 내가 여자 보는 눈은 있다니까. 엄마가 꼭 널 꼭 잡으라고 한 이유를 알겠다. 진짜 여자 하나 잘 만났어. 고마워 정말. 너 아니었으면 이번 일 잘 헤쳐나가지 못했을 거야 정말로. 제가 돈을 꺼주자 남편은 정말 고맙다고 하였고, 이 돈을 받은 시어머니 또한 너무 고맙다며 한 번 더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죠. 시어머니가 절 꼭 붙잡으라고 했다는 말을 했지만 처음엔 이 말 뜻이 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어머니 입장에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드셔서 하신 말씀이겠거니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고 내가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고마운 게 당연한 게 되었고 당연한 모든 것들이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시어머니 또한 처음엔 그렇게 고마워하시다가 이제는 대놓고 저에게 친정집 아파트 평수부터 시작해서 아빠 사망보험금 그리고 유산까지 대놓고 물어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지만 제 돈이 아닌 저희 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 너무 불편했어요. 예, 오늘 저녁에 올 때 오리로스 해먹게 오리고기 좀 사와라. 너 돈 있지? 내가 돈이 어디 있겠니? 우리 잘난 예비 며느리께서 한턱 쏘는 거지. 이렇게 쏠 때가 좋은 거란다. 부추랑 양파도 사와. 부추 겉절이에서 올려 먹으면 되니까. 그래, 그게 좋겠다. 엄마, 과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것도 이왕이면 같이 사올게요. 엄마 과일 좋아하잖아. 시어머니는 뭐든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작은 돈일지라도 저에게 늘 사다 달라 얘기를 하셨고, 외식을 하러 갈 때도 늘 제 지갑에서 돈을 내는 것은 당연했어요. 이런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항상 자꾸 나는 베풀기만 하는 것 같지? 아, 이러지 말자. 그냥 어머님은 아무 뜻 없으실 거야. 이런 생각 갖지 말자. 이렇게 저를 다독였어요. 아, 근데 참 친정어머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된다니? 너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좀 사시는 것 같긴 한데 아버님이 유산이랑 보험금은 많이 남겨놓으셨다 했지? 정말 좋겠다. 그런 게 엄청 쏠쏠하잖니? 아유, 나도 말년에 그랬어야 했는데. 아, 잘 몰라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물어보질 않아서. 그래도 노후에 혼자 사실 만은 하실 거예요. 그래도 딸 하나 있는 건데 그게 다 네 거가 되는 거지. 우리 현수도 사위가 될 거지만 사위도 자식인 거고 그렇지 않니? 딸 딱 하나 있는 건데 너 모른 척 하시겠어? 금이야 오기야 분명 키우셨을 텐데 그런 자리에 우리 현수가 사위가 되는 거고.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결혼하면 제 힘으로 살 거고 현수 씨랑 같이 힘 합쳐서요. 괜히 엄마한테 손 벌리면서 살 생각 없어요. 애초에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도 했고요. 현수 씨도 우리 결혼하면 더 악착같이 살기로 했잖아. 아, 뭐 그렇지. 근데 여유가 되는 쪽에서 도와주면 좋긴 하지. 없으니까 못 해주는 건데. 있으면요, 어느 쪽이든. 그러게나 말이다.
뭘 그렇게 철벽을 치니? 너네 엄마도 딸 하나 있는 거 오죽 잘해주실 거야. 딱 봐도 그렇게 보이더구만. 애초부터 그렇게 철벽 칠 필요 없어. 이젠 우리 한 가족인데 이런 거 뭐 뺄 필요 있니? 내숭은 신의 덕에 아주 든든하다니까. 이게 무슨 말뜻인지 싶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 하면서도 뭐 재산 타령을 하시는 게 영 찝찝했거든요. 그때 아주버님이 돈 사고 쳤을 때 모른 척 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괜히 돈에 엮여서는 나한테 뭘 바라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앞섰고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본인이 어디 갈 건데 뭐 마땅히 입을 옷이 없다. 누군 어디 놀러 가는데 용돈 받았다더라.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이번에 친구들이랑 정읍에 단풍 보러 가는데 입을 옷도 없고 친구들은 죄다 아들들한테 용돈 받았다. 며느리가 옷 사줬다 하는데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 있지? 어쩜 그러니? 자식이라고 있는 거 하나는 저 모양이고 하나는 지 앞가림하기 바쁘고 진짜 외로워서 힘들다 시네야. 아유, 무슨 이렇게 기구한 팔자가 있는지 옷이랑 용돈도 없는 신세라니. 아, 현수 씨한테 제가 말해서 용돈 좀 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말하기 불편하시니까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아니다. 현수벌이가 얼만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래? 그러지 말고 네가 좀 줘라. 넌 그래도 따로 돈 나갈 때는 없잖니. 네가 주면 내가 우리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용돈 주고 옷 사줬다고 자랑할 거 아니야. 그럼 내면도 서고 얼마나 좋으니? 제가요? 어머님 드릴 순 있는데요. 저 어머님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지난번부터 계속 뭐 사와라, 사다 달라, 돈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도 좀 부담스럽네요. 고작 월급쟁이일 뿐인데 그러니까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뭐야? 너 지금 누구 신종 거지 취급하는 거니?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정말. 딸 같은 며느리 생겼다고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떻게 네가 날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어? 아이고 억울해. 며느리 하나 잘 봐서 행복하다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울면서 정말 실망이라고 하셨어요. 제 앞에서 계속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졌고 괜한 얘기를 했나 저렇게까지 생각하실 줄 몰랐는데 내가 너무 막말을 했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간신히 시어머니를 달래드리고 용돈을 쥐어주고 나왔습니다. 제가 용돈을 주자 다시 한번 화색이 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했지만 어떻게 보면 뭐든지 돈으로 해결되는 것만 같아서 마음적으론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도 현수 씨랑 비슷한 처지라서 한번 푸념해 본 거예요, 어머니. 그래도 네가 현수보다 낫잖니. 에휴, 고맙다. 잘 쓸게. 그래도 놀러 가는데 며느리밖에 없네. 자랑해야지 정말. 고맙다. 아, 네. 그럼 잘 다녀오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결혼이 얼마 안 남아서 엄마가 시간 되실 때 좀 뵙자고 하시네요. 그럼 만나야지, 우리 사돈어른. 지난번에 상견례만 하고 그 이후에 못 뵀잖니. 놀러 갔다 와서 날 잡잡구나. 우리 사부인 기티 줄줄에 손도 크시고 통도 넓으신데 이번엔 어떤 밥을 사주실까 싶네. 나 전복 좋아하는데 전복 요리 좋아하는 대로 가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웃어 보이셨고 잘 놀다 오셨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뭐 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기가 없으신 분이니 괜찮다를 한 100번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결혼식을 앞두고 어머니들끼리 약속을 잡아 밥을 먹는 계기가 있었어요. 물론 저와 남편 포함해서 말이죠. 저희 엄마는 제 남편을 정말 아들로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였기 때문에 이 결혼을 적극 찬성을 하셨어요. 한잔 밥을 먹고 대화를 이어가는데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애들 신혼집 있잖아요. 마음 같아선 내가 해주고 싶은데 아유, 돈이 원수죠 뭐. 아, 애들 신혼집은 걱정 마세요. 애초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애들 잘 살기만을 바라는 거죠. 애들 회사 쪽이랑 멀지 않은 곳에 알아봐둔 신혼집이 있는데 괜찮나요? 제가 딸이 하나기도 하고 워낙 현수도 아들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에 있어선 아끼지 않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아니요, 엄마. 일단 우리가 가진 돈으로 전세 구하고 천천히 대출 알아봐서 청약해서 집 장만만 하면 돼.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어머, 신혜야. 엄마가 도와주시겠다는데 감사하게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아니라고 철벽을 쳐? 하여간 우리 신혜 보면 가끔 답답한 구석이 있다니까. 너 말고 현수도 생각해야지. 첫 시작부터 이렇게 집이 있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 와, 장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역시 제가 복은 있나 봐요. 좋은 장모님의 좋은 예비 와이프까지. 감사해요, 정말로. 아니야. 우리 신혜한테만 잘해줘, 아무쪼록. 난 우리 신혜가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되거든. 내가 무슨 바람이 있겠어. 그건 걱정 마세요. 뭐 아무래도 현수도 이제 사부인 아들이니까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면 뭐 이것저것 도와주시면 아유 주체. 제가 별의별 말을 다 하죠. 일단 우리 애들 나눠 가진 기념으로 한잔 해보자고요.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 죄송하게도 친정 엄마는 저희에게 신혼집까지 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희들 힘으로 해결하기로 이미 그전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됐다고 한사코 고사했지만 시어머니는 왜 거절하냐며 너무 좋아하셨죠. 엄마도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마음은 불편했지만 저 역시 엄마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히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드디어 고대하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고 남편이 저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짜 또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숙이 사고치고 저한테 꺼간 돈을 결혼식 전까지 갚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결혼하고 혼수도 장만해야 하고 이것저것 들어갈 돈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의 안일한 행동이 실망스럽더라고요. 자기 이번 주에 돈 주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신혼여행 가서 쓸 것도 한전해야 하고 집에 못 들여놓은 가구도 들여놓아야 하고. 아, 그거? 내가 좀 나중에 주면 안 될까? 어차피 우리 부부인데 뭐. 네 돈이 내 돈이지. 내가 설마 떼먹겠냐? 아무리 부부가 될 거지만 그래도 돈거래는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자기 믿고 꺼준 만큼 기일 내 갚았으면 좋겠어. 에이,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 어차피 이제 부부인데 우리 곧 부부야, 시네요. 설마 돈 떼먹는다고
오심하는 거 아니지? 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돈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이런 건 신뢰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 당신 진짜 실망스럽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이 얘기를 엿들은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한 말씀 하셨죠. 본인들이 좋다고 꺼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갚을 날짜가 되니까 저를 오히려 정없는 여자 취급하며 빡빡하게 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 어이도 없고 심란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결혼도 고민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레 파혼을 하기에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머리론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실행으로 옮기는 게 왜 이리 어려운지 이런저런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얘 시내야, 부부끼리 뭘 그러니?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뻔히 너희 집 사는 사정도 다 아는데 너무 그렇게 돈돈 하지 마라, 정없게. 우린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어. 내가 너한테 성금면 좋으니?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며 넘어가자.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부부끼리 작은 신뢰 문제 하나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수 씨랑 어머님이 오히려 이렇게 나오니 좀 당황스럽네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제는 제가 돈으로 보이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고요. 뭐야? 넌 가끔가다 아줌마를 섭섭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 까놓고 말하면 너랑 현수 잘 어울리고 잘 맞기도 하고 좀 기대면 안 되니? 너도 우리 현수 걱정돼서 돈 꺼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좀 가족끼리 의지 좀 하자. 너무 당당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거 하나에 신뢰가 깨지는 거 모르시냐고요, 어머님. 얘는? 그러니까 누가 안 갖는댔냐고. 준다니까. 근데 기한을 조금 넘겨준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네가 왈가왈부하면 어떡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의지를 한다니. 주변 사람들 말이 모두 맞았어요. 가까울수록 돈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졌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했지만 결혼식까지 코앞에 온 마당에 부부끼리 이런 허물 정도는 덮어주고 살자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얻어주신 집에 미리 제 신혼짐을 차곡차곡 보냈어요. 결혼 후 바로 들어와 살 거였기 때문이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모든 짐을 다 붙였는데 회사로 제 짐이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자기도 짐 붙였지? 아니, 나 집에다가 짐 보냈는데 회사로 지금 짐이 다 돌아왔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도 종종 들릴 거고 또 자고 가실 거잖아. 그래서 막상 집에 가서 보니까 집이 좀 작더라고. 우리 엄마가 이 좁쌀만한 게 집이니.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옆동에 60평짜리 매물 하나 나왔던데 그거 하자. 나중에 아이까지 태어날 거 생각하면 아무래도 애초에 큰 집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엄마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보자니까 이거 완전 뻔돌이 아니야? 그냥 참자. 단점은 누구한테나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려고 좋게 마음먹었더니 안 되겠네. 야, 됐고 결혼 엎어. 내가 미쳤지. 너 같은 마마보이에 쫌생이 같은 놈이랑 결혼하려 했다니. 너 뭐 맡겨놨니, 우리 집에? 야, 너네 엄마한테 전해. 사람 잘못 봤다고. 은근히 구슬리면 내가 또 넘어갈 줄 알았나 본데 천만의 말씀에 만만의 콩떡이다.
이 뻔뻔한 모자들아. 바라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인간들이 어쩜 이렇게 뻔뻔하기 짝이 없어? 남편의 말이 하도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이 해준 43평 신혼집으로 보낸 내 짐이 회사로 돌아온 것도 모자라서 그 집이 작다고 60평짜리를 요구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내 눈엔 이제 저에게 장가를 와서 한탕 장사하려고 하는 것밖엔 안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외동딸에 엄마 재산이 좀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자기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전 너무 열받아서 이대로 있기엔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뻔뻔 모자에게 제대로 한 방 날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남편과 갈라설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용기가 안 났던 것이 이제는 정말 아니라고 신호를 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뭐? 결혼을 파투 내자는 거야? 야, 우리 결혼식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장모님 같은 경우에 60평 정도 해주실 수 있잖아. 딸이 너 하나고 내가 아들 노릇 할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나도 이런 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진작 좀 눈치 있게 해줬으면 좋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이미 많은 게 엮여 있는데 그런 얼토당토 않는 말 하지 마. 웃기지 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희 같은 신종 거지들한테는 절대 이렇게 쉽게 못 주지. 나중엔 아예 우리 엄마 집까지 빼달라고 하겠다.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각성이 확 된다. 야, 고맙다. 진짜 이제라도 알게 해줘서. 나 너랑 결혼 안 해. 너같이 빈대 같은 놈이랑 내가 평생 살 생각을 했다니 머리가 헷가닥해도 한참 헷가닥한 거지. 파혼이야. 전 그 길로 남편과 시모에게 한 방 먹여주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고 제가 꺼준 돈을 기한대로 갚지 않은 모자들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의 월급을 차압시킨 것이죠. 그리고 결혼식은 하지 않더라도 결혼식을 준비해왔던 가정에서 들어갔던 돈에 대한 부분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오직 남편과 시모 때문에 이 결혼은 파혼된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소송이라는 게 오래도 걸리고 꽤나 지치는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꾸역꾸역 힘을 내어 진행하게 되었죠. 소송을 진행하면서 생각이 든 건데 정말 이 결혼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소송을 걸고 아이 엄마가 마련해준 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도 바꿔버리자 두 모자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얼굴을 하며 드디어 밑바닥에 걸맞은 본심을 보이면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소름 끼치게 말이죠. 이거 정말 바보인 줄 알았는데 감히 뒤통수를 쳐? 고분고분해서 며느리 잘 얻었다 싶었더니 아주 무서운 년이네. 내가 할 소리지 이 아줌마야. 무서운 년은 당신이고 딸뻘을 그렇게 등쳐먹고 싶어? 홀로 외롭게 커서 이해 간다는 둥, 우리 엄마 힘들었겠다는 둥, 그렇게 개소리하면서 그렇게 얼굴 감추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다행이지 뭐야. 이 결혼 절대 안 해. 내가 왜 해? 아, 진정 좀 해. 솔직히 넓은 집 우리끼리만 사는 거 아니고 자기도 살 건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해? 우리 부부잖아. 부부 같은 소리 하네. 너랑 나랑은 끝이야, 이 뻔돌아. 없이 사는 것들 가여워서 참으려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정말 소름 돋아. 저걸 그냥? 아유, 거의 다 넘어온 건데 진짜 아까워 죽겠네. 하여튼 전혀 우리는 꿀릴 거 없으니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너네 엄마도 아들같이 대릴 사이 얻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지네 주제 파악 못하고 아주 고고한 척 역겹다 정말. 시어머니는 제 마음대로 해보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남편의 월급이 차곡차곡 가압류되어 제 통장에 돈이 꽂히게 되었어요. 저와의 금전적 거래를 갚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파혼의 책임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무리한 금전적 요구가 있었다는 증거가 받아들여져 저에게 위자료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이란 금액을 줘야 했습니다. 파혼의 책임은 물어야 됐죠. 친정 엄마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지만 그래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날뛰며 저에게 돈을 물어줘야 했고 그제야 아차했는지 저와 친정엄마를 설득하며 얘기를 들어달라고 끈질기게 설득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앞에서 돈줄을 놓치게 되니 이제서야 급급한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보니 웃음이 났어요. 그래, 인정할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 진짜.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 우린 가족이니까 미안해. 앞으로 주제 넘게 행동 안 할 테니까 없던 걸로 하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 월급 차압되는 게 말이 돼? 돈은 어떻게든 갚을게, 어? 네가 어떻게 갚을 건데? 넌 죽었다 깨나도 안 갚을 거잖아. 그리고 이미 너네 엄마랑 너 검은 속내 다 봐버려서 절대 안 될 것 같아.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난 널 그래도 끝까지 믿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겉만 보곤 몰라. 신혜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응? 앞으로 우리 더 잘 지낼 수 있을 건데 굳이 왜 그러는 거야? 현수 말대로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욕심이 과했어 너무. 그러니까 다 용서하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어떠니? 우습네. 당신들 이런 걸 보니까. 아니 결혼했으면 내 등골 빼먹고 우리 친정엄마 등골까지 다 빼먹었겠지. 당신들은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웃기지 마. 당신들한테 다신 안 속아. 이젠 잘 지내. 다신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아시겠어요? 아니 진짜 제발 마음 좀 돌려줘. 우리가 너 아니면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집이 30평이든 40평이든 상관없어.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된 건지 참 미안해 정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인 시엠이랑 네 남편 용서해 주겠니? 결혼식이야 다시 하면 되고. 정신 차려. 기차 떠났다고. 애초에 그만했어야지. 이미 당신들 검은 속내 다 알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래도 소용없어.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마터면 정말 어리석은 결혼을 하여 모든 재산을 다 털릴 뻔했다고 생각해요. 그저 잘해주고 좋아해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던 철없던 시절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이 확 트였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제 일을 열심히 해나가며 살고 있어요. 제 인생에 파혼이란 절대 없을 줄 알았는데 참 한 치 앞도 모를 인생이었고 앞으로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든 제 노력으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찝찝한 마음이 들 땐 뭐든지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이 하게 되는 나날이었어요. 저에겐 아주 큰일이었지만 막상 쓰고 보니 참 지금 다시 봐도 재밌는 에피소드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해 세상도 알고 저에게 호의가 있다는 것이 마냥 무작정 저를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깊게 알았으니까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봤지 이렇게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있나 싶은 게 참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재밌었길 바랄게요. 그럼 이쯤에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입니다.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사실 50대가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저 사람 왜 저럴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은 몇 되지 않을 정도로 전 인복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제 형님이랍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려드릴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제 시댁 식구들은 모진 곳 없이 순둥순둥한 분들이세요. 시부모님도 20여 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제 마음에 상처를 주신 적도 시집살이를 하려고 하신 적도 없으실 정도로 좋으신 분들이시죠.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는데 아주버님은 공부를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밟으셨고 저희가 결혼한 지 5년 후쯤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과 나이 차이가 꽤 있었는데요. 저보다도 나이가 4살 적었어요. 그렇지만 전 당연히 형님 대접을 하려고 했죠. 근데 형님은 저와 비슷한 생각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시집 오고 나서 형님은 앞뒤 상관없이 저에게 반말을 하셨고 자신은 대우를 해주길 원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제 길을 잡으려고 했던 것인지 형님 댁에 부르셨는데 가보니 형님 친구분들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형님이니까 말 놓을게. 괜찮지? 애들아, 여기는 내가 말했지? 나보다 나이 많은 동서 있다고. 인사해, 동서. 여기는 내 친구들. 동서, 나보다 아무리 시집을 5년 빨리 왔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런 건 나이 순이 아니라 학렬 순이잖아. 그치? 내가 윗사람이니까 나는 말 놓아도 동서는 나한테 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테고 어머님께서는 동서한테 이것저것 많이 배우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나이도 있는데 굳이 뭐 배울 건 없다고 생각해. 난 나이 많다고 해서 예의 안 차리는 애들 딱 질색이거든. 아, 네. 안 그래도 어머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나이가 많지만 어쨌든 형님이시니까 형님 대우를 해달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지. 다음에 올 걸 그랬네요. 집에 손님이 계실 줄은 몰랐어요. 이거 어머님께서 형님이랑 나눠 먹으라고 주신 과일인데 온 김에 가지고 왔어요. 동서는 일찍 결혼했으니까 칼질도 잘할 거 아니야? 나는 이제 막 결혼해서 이런 거 잘 못 자르는데 우리 친구들도 과일 좋아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가서 과일 좀 내와줄 수 있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과일이랑 저기 찻장에 보면 차도 있는데 차도 우려가지고 같이 가져와줘. 우리는 거실에서 얘기 좀 하고 있을 테니까. 그 과일 하나만 자르지 말고 여러 개 골고루 해서 잘라줘. 네? 아니 형님, 저는 형님이 집에 좀 와달라고 해서 급한 일인 줄 알았어요. 친구분들도 계시니 저는 가볼게요. 제가 여기서 과일 깎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잠깐 시간 내서 나온 거라서 그냥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과일 여기 놔둘게요. 형님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보고 과일과 차를 내오라고 시키는 형님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과일을 두고 나가려고 하자 그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로 모욕적이었죠. 형님 친구들은 나이만 많지 별거 없는 것 같다며 형님이 제대로 잡겠다면서 저를 향해 비웃었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남편은 나이도 어린데 결혼 생활도 이제 시작했으니 길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따로 볼 일이 없었고 형님도 저를 혼자 불러내지 않으셨죠. 이후 전 임신을 해 딸을 낳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면서 가다출혈로 인해서 전 생사를 오가게 되었고 다행히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깨어나고 나서도 몸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고 1년 동안은 아이 육아하는 것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걱정이 한가득이었고 1년여 동안 시댁 식구들을 따로 보지 못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괜히 제가 신경 쓰일까 싶어서 집에 오지 않으시고 아이만 시댁에서 데리고 가서 봐주셨죠. 그런데 형님께서 전화를 해와 제가 아픈 것이 꾀병이 아니냐는 말을 꺼내셨죠. 동서, 아무리 아파도 며느리라면 며느리 도리는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있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놓아버리면 어쩌자는 건데? 나 이거 나만 오길 벼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 출산하고 몸조리 하는 거라 생각해도 1년은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 진짜 아픈 거 맞아? 뭐 병원에서 진단이라도 받은 거 있으면 나 좀 보여줘. 나 진짜 못 믿겨서 그래. 출산하고 기력이 약해진 걸 어떻게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드리나요? 형님도 이제 저희 시댁 다 파악하셨겠지만 시부모님 저희한테 뭐 한 번 시킨 적도 없으시고 명절에도 어머님이 알아서 다 해두셔서 저희 할 것도 없다는 거 알잖아요. 출산하면서 출혈이 심했고 죽다 살아났어요. 그것 때문에 좀 길게 쉬게 되었는데 제가 몸 나아지면 그때 봬요. 내 주변에서도 동서처럼 출산하면서 과다출혈 있었던 애가 있는데 걔는 멀쩡하던데? 지금 멀쩡히 회사도 다니고 잘 지내는데 동서만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동서 솔직히 말해봐. 지금 괜찮은데 그냥 쇼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시부모님이며 도련님이며 거기다가 우리 남편까지 죄다 동서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면서 지켜보는데 동서 주목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네? 형님.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님 제일 속상한 건 저예요. 아이도 제대로 못 돌보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다가 몸도 제 맘대로 따르지 않는데 이렇게 전화하셔서 사람 속 뒤집어 놓으셔야 되겠어요? 형님이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신진 모르겠지만 저 거짓말로 아픈 거 아니고 내일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전처럼 생활하고 싶거든요. 아니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성질이야? 동서 성질낼 기운은 있는가 보네. 거봐. 동서 그거 다 꾀병이라니까. 동서 진짜 아프면 내가 이런 말 한다고 그렇게 화낼 수 있겠어? 화내는 거 보니까 안 아픈 거 맞네. 동서 애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꾀병을 부려? 남들 다 출산하는데 동서만 너무 유난인 거 알아? 주변에서도 말해주고 싶은데 동서가 너무 아픈 척 해버리니까 다들 말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해주는 거야. 동서, 눈치 챙겨. 죽을 뻔했던 제 앞에서 꾀병이 아니냐면서 비꼬는 형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서는 바로 형님을 찾아가 한바탕 했는데 형님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울며불며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꾸를 하거나 대항하고 싶은 생각조차 못했죠. 제 몸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운동을 시작했고 점차 저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을 되찾을 때쯤 형님 역시 임신을 하셨고 출산을 하셨어요. 출산하고 나서 조카가 5개월쯤 되었을 때 처음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형님은 너무 서운하다면서 펑펑 울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거기다가 도련님까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도 출산하고 몸도 좋지 않아서 애도 제대로 못 돌봤는데 어떻게 제 몸 걱정은 안 하세요? 동서 아플 때는 그렇게 매번 걱정만 하시더니 왜 저 출산한 거는 관심도 안 가지세요? 저는 장손 낳았잖아요. 제가 장손 낳았으면 제 걱정을 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팔목이며 어깨며 다 아프고 힘든데 동서만 걱정하시고 이거 차별이잖아요. 아이고, 큰애야. 그런 게 아니라 둘째도 그렇지만 우리는 뒤에서 걱정만 했지 전화하거나 찾아가거나 그런 적은 없어. 괜히 찾아가면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둘째 출산했을 때 너희들도 있는 자리에서 걱정을 좀 많이 했나 보구나. 미안하다. 근데 큰애 출산하고 나서도 우리 걱정 정말 많이 했단다. 서운한 거 있으면 풀거라. 아, 당신 왜 그래? 이러려고 여기 오자고 한 거야? 아, 내가 말했잖아. 당신은 참석 안 해도 된다고. 바닥바닥 우기면서 가겠다고 하더니만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해주실 만큼 다 해주셨잖아요. 당신 내가 말했잖아. 우리 산후도우미 오시는 분, 그 돈 다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3달이나 받아놓고서는 도대체 뭘 차별했다고 하는 거야? 오히려 재수 씨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그만 말해. 아니, 내가 돈 받은 걸로 그래? 동서 아플 때는 시부모님이며 당신이며 걱정하면서 챙기려고 하잖아. 아니야? 나도 출산하고 힘든데 나한테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이게 뭔데? 동서는 이런 자리 참석도 안 하고 말도 안 했다며. 당신이 나한테 말한 거는 참석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동서는 신경 하나도 안 쓰게 신경 써줬으면서 나는 왜 그렇게 안 해주냐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다 나보고 서운하겠다고 해. 아,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재수씨 죽다 살아난 거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재수씨랑 당신이랑 차별한 적 없어. 이렇게 만나는 자리도 당신 안 나와도 된다고 분명 얘기했고, 지금까지 당신 애 한 번 제대로 안아주지도 않고 모유 잘 나와도 그냥 단유해버린 거에 대해서도 아무도 뭐라고 한 적 없어. 몸조리 하라고 했더니만 집에서 쉬지 않고 당신 친구 만나러 간다면서 한 달 후부터는 잘만 나갔잖아. 그래 놓고서는 애는 산후도우미한테 맡겨두고. 그런데 어떻게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딴 말을 해?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형님은 너무 서운하다며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서는 저희는 너무나 황당했죠. 출산 후 형님은 한 번도 아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모두 산후도우미에게 맡겨놓고 놀러 다니기 바빴죠. 출산하고 모유도 많이 나왔지만 하기 싫다며 단유를 해버렸고, 낮에는 산후도우미가 와서 아이를 봐주고 저녁에는 퇴근한 아주버님이 봐야 한다며 자신은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저희는 형님이 시부모님께서 차별을 한다고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황당했어요. 산후도우미를 부르는 비용 모두 시부모님이 부담하고 있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간 아주버님은 알고 있던 세월 동안 한 번도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아주버님은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셨어요. 흐지부지하게 자리가 정리되고 난 후 시부모님은 다 같이 모이는 자리는 줄여야 할 것 같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시부모님과 각자 따로 뵙게 되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마주치게 되었죠. 시간이 더 흘러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딸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특하고 똘똘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공부를 시작하니 각종 경시대회에서도
1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서는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어쩌다 다 같이 밥을 먹게 된 자리에서 딸의 경시대회 1등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형님은 기분 나빠하며 비웃으셨어요. 제가 딸이라서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다들 똘똘하다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경시대회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애가 어떻게 알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신청해서 갔다 왔더라고요. 학원 한번 안 보내고서 이렇게 잘하는 애는 드물다면서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애가 제 뱃속에서 나왔는지. 동서, 집에서 막 애 구박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상하잖아. 따로 공부도 안 하는데 경시대회 1등이 웬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동서가 집에서 막 애 잡아서 공부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 동서가 생각하기에는 안 잡는 것처럼 보여도 남들이 보면 잡는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애들 다 똘똘하지 않나? 난 또 뭐 천재로 증명이라도 된 줄 알았네. 고작 경시대회 1등 가지고 너무 호들갑 아니야? 아, 그럴 수 있죠. 경시대회 1등 한 게 뭐 엄청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뿌듯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딸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알아서 했다는 게 뿌듯하고 대견한 거죠.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대단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동서, 너무 딸이라고 감싸는 거 아니야? 어차피 딸은 커봐야 아는 거야. 동서도 봐봐. 어릴 적에 똑똑했다면서? 근데 지금 딸이나 키우고 집안에만 있는데 어릴 적에 똑똑해봤자 아니야? 우리 준성이처럼 아들로 태어나면 또 모를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아무리 잘해도 고등학교 가서 공부 못하면 나중에 창피할걸? 동서 너무 호들갑이야. 그게 뭔 자랑이라고. 애를 얼마나 공부로 쪼아댔으면 그랬겠어? 동서 치맛바람 벌써 무섭네. 형님의 말을 들으면서 대꾸를 해볼까 하다가 참았어요. 듣기로는 조카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통에 형님이 매일 조카를 잡느라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딸의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형님은 부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은 커갈수록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자라줬어요. 한번 말썽 없이 컸지만 반대로 조카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사고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조카가 크게 사고를 쳐 심할 경우 전학까지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며 말을 했죠. 이거 다 동서 책임인 거 알아? 어쩔 거야? 우리 아들 인생 망치는 거. 동서가 동서 딸 자랑만 안 했어도 우리 아들 저렇게 안 컸지. 동서가 계속 딸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착하다 자랑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은근 비교하고 아들 기죽이고 그래서 저렇게 크는 거잖아. 동서 어쩔 거야? 동서가 책임져. 우리 아들 전학 가게 생겼는데 동서가 다 책임지라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책임을 져요? 그리고 형님,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실 게 아니라 조카랑 얘기를 해보셔야죠. 저희가 만나면 1년에 얼마나 본다고 제 책임이라고 하세요? 저 비교한 적도 없고 자랑한 적도 없습니다. 형님, 조카 계속 그렇게 잡으실 게 아니라 조카 얘기도 들어주시고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주기보다는 같이 시간을 좀 보내세요. 제 책임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형님 솔직히 조카 공부만 시키려고 하시지 조카랑 같이 놀러 가거나 시간 보내신 적 없으시잖아요. 네가 뭘 한다고 그런 말을 짓거려? 내가 내 아들 알아서 공부시키겠다는데 네가 뭔데 감히 선을 넘어?
애초에 네가 네 자식 자랑 안 했으면 우리 애도 기죽을 일도 없고 내가 공부시키려고 하지도 않았겠지. 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잘못해놓고 발 빼는 거야? 동서 참 너무한다. 이거 동서 책임도 있어. 동서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동서가 그렇게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우리 애 잘 컸을 거라고.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뭘 했다고? 형님 그 어린애 학원만 몇 개 보내시는데요. 시험 보고 한 개만 틀려도 형님 애를 쥐잡듯이 잡으시잖아요. 애가 오죽하면 저희 집으로 피신 왔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난리 난 일도 조카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조카도 억울한 것 같던데 그거 한 번도 안 들으시고 형님 체면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참나, 날 가르치려 드는 거니?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해. 걔가 동서 집에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작은 아빠 집에 못 가니?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오죽하면 피신 같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일은 동서보다 내가 더 잘 알지. 아무튼 앞으로 우리 애 앞에서 자랑이나 하지 마. 그거 우리 애한테 상처고 기죽는다고. 형님은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고 했지만 사실 조카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유는 바로 아주버님과 조카가 언제부턴가 주말마다 남편 사업장으로 찾아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놀러 오는 줄 알았는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고서도 매주 찾아오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는데 아주버님께서 꺼내신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애 엄마가 애를 너무 잡으려고 해요. 솔직히 난 공부하는 거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 엄마는 아닌가 봐요. 애가 하루 종일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자요. 내가 애 학원 좀 줄이라고 말했는데 애 교육에 신경도 안 쓰는 아비라면서 무책임하다고 말하니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요즘은 학원 좀 줄이긴 했는데 주말이면 책상 앞에서 아예 일어나게 하지 않으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데리고 나갔다가 오겠다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애는 스트레스만 받고 힘들어 하는데. 형님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그래도 조카도 평일에 저희 집에 몇 번 오거든요. 학원에서 버티다가 힘들면 온다고 하는데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형님한테 저도 전에 얘기를 해봤는데 상관하지 말라고만 하시고 저도 조카 볼 때마다 얼굴이 많이 상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긴 했거든요. 그래도 아주버님께서 잘 얘기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나도 다 해봤죠. 근데 애 엄마는 자기 고집만 피우니까 주말만이라도 애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러 갔다 오겠다고 하고 나오는 거니 당분간은 비밀로 해줘요. 어차피 애 엄마는 자기 노느라 바쁘겠지만 솔직히 애 엄마 하는 꼴을 보면 더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한데 부모님 생각하면 참아야지 싶다가도 애 생각하면 안 되겠다 싶네요.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죠. 형님도 뭔가 기대가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시집 오셨잖아요. 아무리 마주치지 않는다지만 저희 딸이랑도 비교도 하시는 것 같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시는 동안은 편하게 계세요. 형님도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버님과 조카는 몇 달을 그렇게 주말마다 꼬박 남편의 사업장으로 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많았던 조카도 많이 좋아졌죠. 아주버님은 가정을 지키면서도
조카가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평일에도 일을 줄이면서 조카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고, 조카 역시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아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은 화가 잔뜩 나서 저에게 전화를 해 오셨어요. 그간 어떻게 숨길 수 있냐면서 여우짓을 했다며 저를 비난하셨죠. 전 형님의 비난에 참으려고 했지만 그동안 힘들어하셨던 아주버님과 조카가 생각나 제 생각을 모두 말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주제 넘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꼭 해야 되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 어리네 그렇게 자정까지 학원 돌리고 쉬는 날 없이 공부만 시키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말에도 일어나서는 자기 전까지 책상에서 못 움직이게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애는 지쳐요.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학원에서도 공부하는데 주말까지 쉴 틈 없이 그렇게 공부만 하면 애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형님, 공부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 건강하게 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건 형님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동서, 좀 주제 넘는다는 생각은 안 해? 동서 근데 참 여우다. 난 이렇게 뒤에서 여우짓 하고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 연기하면서 꼬드기고 자기 편 만드니까 좋아? 동서 딸만 공부 잘하면 되니까 그딴 말 할 수 있는 거지. 동서 진짜 사람 잘 홀리네. 어떻게 우리 남편까지 홀려가지고 이딴 상황을 만들어? 참 대단하다. 예전부터 기분 나빴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형님, 제가 싸우자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요. 형님 공부도 중요한데 다른 건 더 중요해요. 형님, 애들 한순간에 크고 지금 크는 시간 다시는 안 돌아와요. 아주버님도 계속 얘기하신다면서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아주버님도 그렇지만 조카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면 답답하잖아요.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이렇게 시키건 저렇게 시키건 네가 뭔 상관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가정이고 내 가족이야. 넌 네 식구나 챙겨. 어따 대고 주제넘게 이래라 저래라야? 동서는 괜찮겠지. 공부 잘하는 딸이 있으니까. 동서 딸이 공부 못했으면 그런 말 할 수나 있었겠어? 그거조차도 여우짓이라고는 생각 안 하나 봐.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고 네 가정이나 지켜. 말로 할 때 주제 넘지 말라고. 형님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에 말을 했지만 형님은 주제넘는 일이라면서 화를 내셨죠. 그 이후로 조카와 아주버님은 저희 집을 오지 않았지만 형님은 여전히 조카를 자정까지 학원에 보내는 듯 했고 계속해 늘어나는 학원비 때문에 아주버님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투잡을 뛰셨어요. 시간이 더 지나 딸은 공부를 정말 잘해서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나 학원 한번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딸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고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크는 동안 짜증 한번 부린 적 없이 착하게 자라준 딸이 저는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러던 딸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등록금만이라도 벌어보고 싶다면서 가해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고생한 게 있으니 푹 쉬기를 바랬지만 딸이 꼭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하니 전 무리하지 말고 해보라고 했죠. 그러던 중 형님께서 딸에게 가해를 맡기셨다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전 그 소식을 듣고 형님 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당을 지나 안쪽으로 가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바로 형님이 돈봉투로 딸뺨을 웃으며 때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울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뒤도 안 보고 뛰어들어 형님을 밀었어요. 야, 너 그 잘난 머리로 왜 우리 아들은 가해 못 시켜주겠다고 하는 건데? 너 진짜 웃기네? 애가 지 엄마 닮아가지고 돈독 올라가지고. 그래, 너 등록금 벌고 싶어? 그럼 돈값을 해야지. 너 우리 아들 1등 만들어줄 수 있니? 그거 아니면 나 너한테 돈 못 줘. 애 성적 오르는 거 보고 내가 돈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네 엄마한테 이거 말하면 알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딸 왜 때려? 이러려고 내 딸 가해하라고 불렀니? 진짜 뭐 하는 거야? 가해시키려고 했으면 애초에 나한테 말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성적 오르고 돈 주는 게 어디는 도둑놈 심보야? 됐고, 가해 안 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우리 딸 때린 거, 그거 내가 다 복수할 거야. 책임? 진짜 웃기고 있네. 그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애 가해시키나 봐. 돈이 없었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이렇게 딸이 구걸해서 등록금 벌어야 되겠니? 그리고 좋은 대학 가면 뭐해? 애 못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실력도 없는 것 같구만. 이거 수능 본 거 좀 다시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컨닝하거나 그런 거 아니냐고.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대학에 갔는지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네. 뭐? 지금 말 다 했어? 우린 무시해도 내 딸 이렇게 무시하지 마. 네가 무시할 애 아니니까. 내가 지금까지 널 대우해 준 건 형님이라서 그런 거야.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같은 인성이 무슨 형님이니? 어른이면 어른답게, 형님이면 형님답게 굴어야지. 유치하게 뒤에서 사람 괴롭히는 거 네 취미니? 내가 지금 상황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해? 너 앞으로 있을 일 꿈에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피눈물 흘릴 거라는 것만 알아둬. 아,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 어디 할 거 다 해봐. 내가 눈물이나 한 방울 흘리나?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매번 뒤에서 호박씩 가면서 앞에서는 순진한 척 형님 거리면서 사람들 홀리고 다니고. 내가 너 여우짓 하는 거 다 알고 있다고 했지? 네 애새끼도 마찬가지네. 돈독 올라서 사촌한테 돈 받고서 가해해주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웃겼는데. 애나 엄마나. 얘, 넌 왜 질질 짜니? 너 내가 뭘 했다고 질질 짜냐고. 되지도 않는 깡패 짓거리 그만해. 뭘 믿고 이따위 짓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지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지. 나중에 내 바짓가랑이 붙들고 미안하다고 질질 짜지나 마. 그렇게 참아왔던 분노가 터트려지고 말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비웃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제 딸을 건드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후 형님은 시부모님께 제가 반말하고 대들었다면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자신을 전부터 뒤에서는 무시하고 욕했다며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확인을 하려고 가족들을 다 불렀고 형님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동안의 일을 다 말했어요. 딸과 조카 역시 당시의 일을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얘기를 듣고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전 얼마 전 조카 학원에서 들었던 얘기도 했어요. 그동안 형님은 온갖 학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더라고요. 여러 학원을 옮기며 다녔었는데 아이 성적을 핑계로 학원비를 할인받거나 무료로 수강을 받는 진상짓을 했던 것이죠.
안 그래도 학원가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옮길 학원도 없을 거라며 조카를 데리러 갔다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 아주버님께 받는 생활비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형님은 아주버님에게는 학원비를 부풀어 말한 후 생활비를 받은 후에 절반 넘게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중간중간 목돈이 필요하다며 아주버님께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형님께 부탁을 해서 목돈을 빌렸다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전 형님과 통화나 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은 목돈을 받고 명품을 사거나 친구들과 술 마시며 사치를 부렸던 것이었어요. 이 모든 사실이 들통나자 형님은 저를 찾아와 울며불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동서, 내가 동서한테 너무했지? 솔직히 내가 동서보다 어리기도 하고. 아니, 언니, 내가 미안해요.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그런 거고. 솔직히 애들도 서로 차이가 나니까 너무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저 이해하시죠? 이번에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하는데 언니가 좀 나서주시면 안 될까요? 언니가 나서서 남편한테 말하면 이혼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가 해결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버릇없게 안 굴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네가 한 짓을 생각해. 그동안 상처 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이럴까 생각은 안 드니? 그렇게 일진짓거리 할 때는 재미있었지?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네 눈에 피눈물 날 거라고. 그간 재미있게 잘 지냈으니 벌 받을 차례 아닌가? 네가 한 짓 생각하면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와서 나한테 부탁하지 못할 텐데. 알아요. 제가 진짜 잘못했다는 거 아는데 그건 진짜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언니도 저한테 미안한 거 있잖아요. 시부모님도 비교하고 남편도 언니 칭찬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된 건 언니 탓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앞으로 정신 차려서 살게요. 남편 저한테 생활비 사용 내역도 다 달라고 하고 난린데 다른 건 몰라도 언니가 돈 빌렸다고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넌 지금 하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 20여 년을 비웃고 무시했던 게 네가 이렇게 빈다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이혼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 피눈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주버님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당연히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친권 양육권도 아주버님이 가지고 오게 되었고 재산 분할 없이 오히려 위자료를 토해내고 형님은 쫓겨나듯 나가게 되었습니다. 딸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도 바로 신고해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자신은 그런 적 없다면서 바득바득 우겼지만 집 내부에 있던 CCTV 영상을 아주버님을 통해 확보하고 신고하니 처벌을 받게 된 거죠. 이혼하고 얼굴도 못 들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아주버님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형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는지 아주버님이고 시부모님도 모두 주변에 말을 안 하시고 다니시니 형님은 주변에 저 때문에 이혼을 한 거라며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알고선 전 형님이 일을 하는 곳에 찾아간 것이죠. 형님은 제가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안절부절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곳에서도 쫓겨날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그렇게 형님이 일하는 곳을 계속 찾아가면서 결국 형님은 본 지역을 떠나 지방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전화와 저를 원망하는 말도 하기도 했지만 애초에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건 본인이라는 걸 알아야죠.
조카는 이후에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방황 없이 착실하게 공부했고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어릴 적 방황할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던 저에게 항상 감사하다며 찾아오는 조카를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네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은 무언가 잘나야 하는 사람이 아닌 늘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가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사연들을 쭉 들어보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제 이야기도 기가 막힌 사연이라면 빠지지 않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편과는 대학을 졸업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설업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실무자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곳의 거래처 직원이었죠. 저는 추진력이 있고 적극적인 성격이었지만 남편은 차분하면서 순한 성격이라 좋았답니다. 연애를 할 당시에는 잘 맞아서 2년의 연애 기간 동안 크게 싸운 적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2년의 연애 후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집안 인사를 위해서 남편은 처음 저희 집 본가를 오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건설업 대표로 있었던 아빠 덕분에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현재도 건설업 이사로 계시고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남편의 경우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시아버지에 전업주부이신 시어머니가 있는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저희 쪽이 약간 아쉬울 수 있었지만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반대하지 않으셨답니다. 돈이야 있는 쪽에서 더하면 되는 거고 두 사람이 좋다면 결혼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듯 보였어요. 그래, 2년 동안 연애하고 이제 결혼하겠다고? 지금 딱히 급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결혼을 해야 되겠니? 그냥 연애만 해. 엄마, 나 시온이랑 결혼하고 싶어.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도 시온이랑 결혼할 거야. 네가 좋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너 그전에 만났던 수영이는 다시 연락 안 하니? 걔는 싹싹하게 집에 와서 집안일도 돕고 선물도 자주 해왔잖아. 나는 걔가 좋더라. 네 여자친구 있는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다만 사실 그렇게 순하고 고분고분 애야 좀 같이 지낼 생각이 들지. 아, 엄마 왜 그래? 시연이 상처받겠어. 시연이도 착하고 싹싹해. 엄마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잘하고 못하고는 앞으로 봐야 알겠지. 너네가 준수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아니? 대기업 딸이 결혼하겠다고 수억을 줘도 나는 우리 아들이 아깝다. 그만큼 정말 소중하게 키웠어. 네가 잘해야 돼. 알지? 시어머니는 만난 그 순간부터 막말을 퍼부으셨답니다. 쿨한 사람인 척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영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팍팍 내셨죠. 거기다가 전 여자친구와 비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는 순하고 고분고분했는데 저는 딱 보자마자 고집이 셀 것 같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남편이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시어머니가 불편해도 중재는 잘해주겠다 싶어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결혼식 당일에도 시어머니는 막말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시댁 하객들보다 친정에서 오는 하객들이 훨씬 더 많으니 시어머니는 그것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거기다가 지역 내에서 비싸다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며느리가 아들이 너무 좋아서 꼭 결혼을 하겠다며 이걸 다 낼 정도로 죽고 못 산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친구들이 우연히 듣고 저에게 말해주며
고생 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 창피하고 그때 처음 잘못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죠. 이때 그만두었어야 하나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친정 부모님 앞에서 시어머니는 세상 좋은 시어머니로 포장을 하셨어요. 저에게 아가라 부르시면서 저희 부모님께는 시집살이를 하지 않겠노라며 걱정하지 마시란 이야기도 하셨죠.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어차피 신혼집과 시댁은 몇 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주 볼 것도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그럴 때마다 남편이 미안해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만 아니라면 수월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마음을 먹고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거래처 상황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남편 기가 죽을까 매번 전화를 해 기죽이지 말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예, 너 우리 아들 기죽이는 거 아니지? 어차피 남자는 평생 일하면서 저 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데 지금 일 안 한다고 기죽이면 안 된다. 너는 임신하면 일 그만둘 거 아니니? 독하게 우리 아들 잡지 말고 당분간 네가 좀 애써라. 준수 마음도 여리고 착해서 상처도 받았을 텐데 쉰다고 집안일 시키지 말고 알았니? 에이, 어머님, 저도 일하는데 집안일은 쉬는 사람이 해야죠. 그리고 저 준수 씨한테 뭐라고 한 적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휴, 저번에 봤더니 준수 살이 엄청 빠졌더라. 일도 안 다니는데 살이 빠질 수가 있겠니? 쉬는데 살이 쪄야지. 이건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야. 너도 모르게 준수 구박하는 거 아니니? 거기다가 아이 가지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거라. 우리 준수 기운 빠지면 안 되니까 당분간은 좀 자제해. 어머님, 무슨 그런 것까지 신경 쓰세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준수 씨도 금방 취업하겠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 더 부담되겠어요. 예, 너는 시어머니가 말하면 내내 하면 될 것을 따박따박 발대꾸를 해야 되겠니? 아유, 독한 것.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시모는 간간히 전화를 해 제 속을 긁었지만 저는 시모의 말에 반박을 했어요. 그때마다 자기 말에 말대꾸를 한다며 기분 나빠하셨지만 먼저 막말을 한 것은 시어머니니 저도 정당한 행동이라 생각이 들었죠.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이런 말을 전해주면 남편은 민망해하면서 엄마가 자신을 너무 걱정해서 그런 거라며 달래주곤 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 기간 근무를 해서 그런지 남편의 재취업은 바로 할 수 있었어요. 전에 하던 일에 비슷한 업무이긴 했지만 현장 일이 많아서 힘들어하긴 했답니다. 적응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일이 손에 맞지 않을 것이라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결국 남편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제법 크게 나서 남편은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허벅지 뼈가 붓기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어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 했었죠. 남편이 입원을 하고 처음에는 간병인을 고용했는데요. 그때마다 남편은 너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부탁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그게 더 불편할 것 같다며 저에게 조심스럽게 간병을 부탁하더라고요. 사실 남편과 저는 체구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혼자 남편을 간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남편은 남의 손은 싫다면서 저에게 간병을 부탁했습니다. 재택근무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병실에서 근무도 하면서 자신을 간병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간병하는 거 당신이 해주면 안 돼? 웬만하면 이런 부탁하기 싫은데 그래도 당신이 해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나 알잖아, 예민한 거.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잠도 못 자겠고, 대소변도 잘 나오지 않아서 불편해.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뭐?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장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내가 대소변도 다 받고 씻는 것도 도와줘야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 그냥 전문 간병인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겠어? 아무래도 나보다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있으니까 잘할 것 같은데. 불편해도 어쩔 수 없지. 조만간 당신이 참아주면 안 돼? 시연아, 나 진짜 처음 부탁하는 거야. 이번에 간병해주면 내가 평생 모시고 살게. 제발, 일하는 동안에는 뒤치작거리 안 해도 되니까 간병 좀 해주라. 일단 회사에도 이야기를 해봐야 하니까 생각을 좀 해보자. 남편은 며칠 동안 간병이 불편하다며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장 직장을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더군다나 시모와 남편이 1인실만을 고집해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간병인까지 붙이려고 하니 지출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회사에는 재택근무로 근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남편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병수발을 들게 되었어요. 문제는 제가 병수발을 들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오셨다는 거였어요. 아침 일찍 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가셨는데 마치 나를 감시하는 듯한 눈초리로 매번 확인을 하셨답니다. 전에 간병인들이 있었을 때는 병문안을 오시는 분들이 없었지만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함께 데리고 오시는 문병객분들이 많아졌답니다. 남편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데리고 오나 싶었는데 그때마다 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 일하다가 사고가 났어. 당분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원에 꼼짝없이 있어야 한다네. 준수야, 이분 알지? 엄마 친구. 같이 이 주변에서 밥 먹으려고 왔어. 아, 이쪽은 우리 아들 간병인. 20만 원이나 줬는데 돈값을 못하네. 아휴, 그래도 지금 간병인이 모자르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쪽은. 준수야, 그만 쉬어. 엄마는 여기 이모랑 밥 먹고 다시 올게. 시모는 찾아오는 문병인들에게 저를 간병인으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점점 그 말을 자주 하기 시작하자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따져 물으려고 하면 시모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는 듯 문병객을 데리고 나가버리곤 했답니다. 아마 제가 자기 아들 기를 죽일까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를 간병인 취급하니 기분이 너무나 나쁘더라고요.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해 했는데요. 시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따져 묻자 시어머니는 별거 아닌 일로 화낸다며 무시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고용된 간병인이에요. 며느리라고 소개도 안 하시고 무슨 20짜리 간병인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거기다가 돈값도 못하다니 정말 기분 나쁘네요. 예, 넌 무슨 농담한 거 가지고 그러니? 그냥 웃으라고 하는 농담이야. 다 아들 결혼식에 왔었는데 네 얼굴 하나 모르겠어? 듣고서도 다들 별 생각 안 한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기분이 나쁘구나. 시어머니가 농담으로 그런 소리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따져 물어야 하는 거니? 준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니, 엄마. 좀 너무하긴 했어. 결혼식 오셨다고 해도 사실 시온이를 잘 알지 못할 텐데. 그리고 당신도 그만해. 엄마가 농담이라고 하잖아. 농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쁜데 무슨 농담이야. 어머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참나. 알았다, 알았어. 어디 무서워서 무슨 말이나 하겠니? 아유, 독해. 우리 준수 고생하고 있겠네. 시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독하다며 자기 아들을 더 안쓰러워 하셨답니다. 이날 이후로 남편도 서서히 저희 편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죠. 원래 시모가 막말을 할 때면 나중에라도 저에게 대신 미안하다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했다는 말도 종종 했답니다. 그때마다 내가 고생하면서 간병하고 있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안 했으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란다니 황당했어요. 당장이라도 간병을 그만둘까 싶었지만 남편도 자꾸만 병원에서 시어머니와 싸우니 예민할 수 있겠다 싶어 한 번 더 참기로 했죠. 시모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고 그때마다 저는 차분하게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어머님한테 받는 상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솔직히 어머님 계시면 병실에 들어와도 불편하고 거기다가 언제 막말을 하실까 심장이 너무 두근대고 힘들어. 당신이 잘 말씀드려가지고 매일은 아니고 가끔씩만 오시면 안 되냐 말해보는 건 어때? 간병도 쉽지 않은데 어머님이 자꾸만 이상한 말씀 하시니 마음도 힘들어. 당신 마음 잘 알아. 엄마가 약간 말이 지나칠 때가 있어. 이해는 하지만 엄마도 내가 너무 크게 다치다 보니 걱정돼서 자주 오시는 것 같아. 말은 해보겠지만 엄마가 고집하시면 어쩔 수 없어. 당신도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우리 엄마 이해할 거야. 어차피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태어날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면 안 될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사실 회사 눈치도 보이고 시어머니가 매일 여기로 오신다면 어머님께서 직접 간병하시는 것도 나을 것 같아. 엄마가 나를 어떻게 간병해. 몸도 약하신데. 어쨌든 한번 이야기는 해볼게. 남편은 찾아오는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매번 하는 막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바로바로 대응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도욱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더욱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1인실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일을 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지내게 되면 편하게 일을 하기 어려워 1인실로 잡았지만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시면서 휴가로 간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1인실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두 사람은 1인실만 고집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문병 오시는 분들에게는 아들이 아파서 큰돈 좀 썼다며 제가 결제할 병원비를 마치 시어머니 본인이 내시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입원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오셨어요. 제가 저 대신 간병을 해달라고 말할 때면 자기는 약해서 그런 거 못한다며 말씀하셨죠. 거기다가 종종 병원밥이 맛이 없다며 외부 음식을 싸오라고 하거나 심부름을 당연히 시키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거절을 하면 자기가 여기 동네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 너무하다며 아들에게 호소를 하시기도 했답니다. 특히나 남편 피부에 뭔가가 올라오면 저를 굉장히 나무라셨어요. 간병을 잘하지 못해서 나는 거라며 제 탓을 하셨죠. 미묘하게 기분 나빴던 시간들이 흘러갔지만 바뀌는 건 없었어요. 매일같이 시어머니는 문병인들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셨답니다. 특히나 그때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20만 원이나 지어주면서 간병 부탁을 했다며 요즘 이런 시어머니 없다며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참을 수 없다 생각하여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매번 저렇게 없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셔? 거기다가 내가 언제 간병비로 20만 원씩 받았어.
어머님이 주셔도 받지 않을 거지만 없는 이야기를 저렇게 사실처럼 말하다니 난 너무 황당해. 여보, 어머니가 태어나고 챙겨주실 수도 있지. 왜 말을 그렇게 해? 솔직히 엄마 없었으면 당신 병실에서 일한다고 나 잘 돌보지도 않았을 거잖아. 그나마 엄마가 같이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간병한 거 아니야? 아니, 주변에도 입원한 사람들 많은데 그때 다 당연하게 와이프가 가서 병간호 한대. 그런데 당신은 내가 부탁하면서 비로야 해준 거잖아. 그러면서 이 정도 말도 참아주지 못해? 난 당신이 더 서운해. 아니, 여보. 내가 그래서 당신 생각해 간병인들도 매일 보내줬잖아. 불편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거기다가 퇴근하면 나는 매일 여기 와서 간병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 간병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님이 자꾸 막말하시는 건 당신이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불편하다고 해도 바뀌는 것도 없고 어머님은 매번 뭐라고만 하시잖아. 거기다가 당신은 한 번도 내 편 들어주지도 않고 서운하다면 내가 더 서운한 거 아니야? 아니, 엄마가 나 기 죽을까봐 기 살려주려고 하는 말이잖아. 당신이 자꾸 내 기 죽이니까 엄마가 나 생각해서 하는 거라고. 아, 진짜? 간병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남편이 아프다는데 그거 하나 못 참아주냐? 남편은 저에게 너무하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간병한 건 저인데 오히려 엄마가 더 고생하고 있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병원비로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하고 거기다가 체구 차이도 많이 나는데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니 제가 직접 다 대소변도 받아야 했거든요. 그 고생한 것은 알아주지 않고 남들은 당연하게 하는 거라며 저를 나무라니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의 퇴원일은 다가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간병인을 구하지 못하니 결국 제가 끝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시모는 결국 네가 우리 아들 길을 죽였다며 화를 내셨답니다. 남편은 시모와 함께 제 앞에서도 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너 그럴 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간병을 하는데 너는 무슨 고귀한 몸이라고 신랑 간병 하나 제대로 못하니? 아픈 애한테 화까지 내고 정말 대단하다. 너도 나중에 네 애 낳아봐라. 애 아프면 병원에 오지도 않을 거니? 며느리 있으니까 그냥 내팽겨 둘 거야? 네 뱃속에서 나올 애가 불쌍하다 정말. 아, 엄마, 얘기 그만해. 말해봤자 나만 스트레스 받지 말이 안 통해. 어휴, 내가 쟤랑 애를 가지려고 했더니 저렇게 모성애도 없는 애를 참. 아이고, 준수야. 그러게 너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애 다시 만나보라고 했잖아. 엄마가 사람 잘 보는 거 알지? 어쩌다가 저 독한 것한테 깨어서. 에휴. 둘 다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그런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해? 지금까지 간병한 게 누군데? 그래, 당신 아주 고맙다. 내가 그 아픈 몸으로 당신한테 쩔쩔매면서 부탁했으니까 겨우겨우 들어준 거지. 솔직히 간병할 생각도 없었잖아. 진짜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렇게 저는 두 모자의 막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가방을 챙기고 나가려던 찰나에 그날 마침 병문안을 오겠다던 남편의 회사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색한 기류의 직원들도 어리둥절하면서 병실로 들어왔는데요. 그 상황에서 나갈 수는 없어 어색하게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회사 직원들이라고 소개를 하자마자 얼굴색을 확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직원들은 당황해했지만 어머님은 이때다 싶으셨는지 저에 대한 폭언을 처음 보는 직원들 앞에서 서슴없이 하셨죠. 아유, 우리 준수 회사 직원분들이라고요?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여기 다들 앉으세요. 예, 시연아 뭐하니? 손님들 음료수라도 드리렴. 아, 어머님이시구나. 저희는 준수 씨 회사 동료고 같은 팀이에요. 이쪽은 회사 부장님이시고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사고 때문에 준수 씨가 많이 고생한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처음에 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괜찮아지면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찾아왔네요. 준수 씨는 몸 어때요? 좀 괜찮아요? 아, 네.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 어머님이랑 사모님께서 간호해 주셨나 봐요. 간병 정말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며느리는 바빠서 간병 못 해준다는 걸 제가 사정사정해서 20만 원 주면서 부탁했어요. 지금도 힘들어 못하겠다는 걸 겨우겨우 붙잡았네요. 아니, 내가 우리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간호도 해주고 하는 건데 우리 며느리는 참 독해가지고 못하겠다네요. 아, 간병이 쉽지 않죠. 저희도 가족들 간병은 간병인들 고용해서 하는걸요. 저희도 간병인을 처음에 구했었는데 요즘 워낙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얘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니 좀 편한 며느리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돈을 지어줘도 못하겠다고 하니 참. 아이고, 제가 제 말만 했네요. 예, 너 뭐하니? 음료수 드리라니까. 아이고, 제가 저래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자기 말만 맞고 배려는 하나도 안 해주니 우리 준수가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시모의 말에 분노가 치솟았지만 모르는 직원분들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으니 참고 있었죠. 그러던 때 남편 회사 부장님이 갑자기 저를 빤히 보더니 놀라면서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놀랐는데 그 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더욱 깜짝 놀라셨답니다. 혹시 양 대표님 따님 아니신가요? 저 양 대표님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네? 저희 아빠를 어떻게 아세요? 아, 제가 원래 양 대표님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회사가 부도나면서 쫓겨났거든요. 그때 저희 다 받아주신 분이 양 대표님이셨어요. 그때 양 대표님 집에도 자주 가서 가족 사진 정말 많이 봤었는데 어릴 적 얼굴이라 긴가민가 했는데 맞으시네요. 근데 준수 씨가 결혼했다는 분이신 줄 몰랐어요. 그때 결혼식에 일이 있어 참석을 못했는데 갔다면 양 대표님도 봤겠네요. 아니 근데 이분이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실 텐데. 아니 부장님이랑 아는 사이니? 아유 참. 부장님, 그게 아니고요. 잠시 언쟁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당신 뭐해? 뭐라고 이야기 좀 해봐. 뭘 이야기해? 나보고 독하다고 한 거? 아님 지금껏 간병했는데 고맙다는 소리 한번 못 들었던 거? 시어머니와 남편은 굉장히 당황해 했답니다. 부장님은 저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막말이 생각이 나셨는지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직원들과 함께 나가시더라고요. 직원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저도 더 이상 간병하지 못하겠다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전화로 폭언을 끊이지 않게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부장님께 해명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친정아빠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부장님에게 들었다며 지금껏 간병까지 한 거냐며 몰상식한 집안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저를 친정으로 바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다가 남편과 시어머니께 전화로 더 이상 자기 딸을 그 집에 둘 수 없다며 이야기를 하셨죠. 나중에 친정아빠가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부장님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친정아빠를 찾아가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부장님께서 다니던 회사는 부도로 인해서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정리가 되었다고 해요. 거래처의 상황이 나빠지자 친정아빠는 대신 거래처 직원들을 모두 수용해 일을 시켜주셨답니다. 거기다가 밀린 월급에 대한 부분도 회사가 처분이 되면서 발생한 비용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던 상황에서 도움을 주었던 은인이나 마찬가지셨던 것이죠. 이후에 보답을 해드리려고 했지만 친정아빠는 한사코 거절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마음속에 품고 있던 와중에 병원에서 시모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던 저를 보게 된 것이었죠. 시모의 말과 저의 얼굴이 겹치면서 그 자리에서 당장 화를 내고 싶었지만 우선 친정아빠를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 그날 바로 찾아왔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크게 분노하셨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 소식이 시모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시모는 결국 제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셨죠.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놓네? 네가 그렇게 콧대 높게 행동하니까 우리 아들이 기가 죽는 거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니? 내가 정말 시집살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네가 잘했으면 내가 어련히 잘해주지 않았겠니?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너한테는 부족하다고 느낀 건 아니고 너 지금 사과하면 내가 봐줄 테니까 당장 준수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 제가 왜요? 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간병하라고 해서 했고 심부름이며 막말하는 것도 다 참았어요. 오히려 억울한 건 전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행패세요? 행패?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버릇 좀 봐라. 내가 준수가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했는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 준수 일도 그만두게 되고 사고도 나고 네가 원흉이야 원흉. 마음 여리고 약하네. 네가 잘해줬으면 준수가 이렇게 되었겠어? 왜 네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착한 준수랑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제가 괴롭힌 게 아니고 어머님이 절 괴롭힌 거죠. 그렇게 싫어하는데 제가 빠지겠습니다. 애지중지한 아들 속에 꽁꽁 싸매고 한번 살아보세요. 소란에 달려온 경비의 손에 시어머니는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저는 더욱 단호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은 시모도 너무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다며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자는 어이없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저는 이혼만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서 시모의 폭언이 담긴 통화 내용과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어요. 정구가 남편에게 전달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심각한 상황임을 알았는지 매일 직장과 친정으로 찾아와 용서를 구했죠. 그렇지만 이미 관계는 되돌릴 수 없을 지경이었고 저의 상처 또한 컸습니다. 늘 항상 제 편일 거라 생각했던 남편의 그 태도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저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구하며 재결합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나는 네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 내가 잘못했다. 엄마랑은 이제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있어. 그러니 마음 좀 되돌려주면 안 될까? 그때 네가 고생하며 간병도 해줬는데 정말 미안하다. 오빠, 솔직히 어머님이 하시는 말 결혼 전부터 신경 쓰였지만 난 오빠 하나만 믿고 결혼한 거야. 근데 오빠도 결국 내 편이 아니었어. 우리가 더 산다고 해도
다시 오빠가 내 편에서 뒤돌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난 매일 불안할 것 같아. 오빠는 어머님을 놓지 못할 거고 결국 우리는 반복될 텐데 다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시원아, 지금 당장 돌아오라는 거 아니야. 제발 평생 엄마 안 보고 살게 해줄게. 부탁이야. 나 너 없이 안 된다. 내가 그때 사고로 다쳐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간병하는 거 쉬운 일도 아닌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이미 난 마음을 정했어. 그리고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젠 정말 그만하자. 더 이상 연락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그 이후로도 재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시모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라며 그 자리에서 나는 빠지겠다는 이야기로 더 이상 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부장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저희 아빠의 도움을 받았던 직원들도 몇 분 계셨나 보더라고요. 남편과 시모의 행동이 소문나면서 남편은 직장 내에서 외톨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전해 들었답니다. 이혼 후에 시모와 남편의 사이는 돈독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시모와의 연을 정말 끊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시모가 종종 저에게로 폭언의 문자를 날리곤 하지만 이제는 애처로울 지경이랍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운 아들이 남처럼 대하니 속이 타시겠죠. 인과응보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에게 나쁘게 하면 그게 다시 돌아오게 되죠. 반대로 친정아빠처럼 남에게 베풀게 되면 그 덕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저도 결혼 생활 동안 내내 참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지.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처음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